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유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글로벌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등 해외에서 M&A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재작년부터죠. 2012년 말부터 달아올랐거든요. 그래서 2014년 한 해에도 최근 5개년 비교해서는 굉장히 M&A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올해 1월 들어서는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화채 인수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의 인수 건수도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M&A가 증가하고 있는데 먼저 조금 전에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왜 이것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학 개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토빈의 Q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토빈의 Q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산식 같은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1을 기준으로 해서 1이 넘으면 기업의 전체적인 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시장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투자 쪽으로 쓰는 게 낫고, 만약에 1 미만으로 가게 되면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받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늘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한계 비용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경제학들의 개념이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보다 간단하게 1을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이를 하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 미국 기업들의 토빈의 Q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체 평균 미국 전체 지금 주식 시장에서 또 기업들의 움직임에서 90년대 이후로 움직였던 토빈의 Q 평균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시장 가치가 장부 가치 대비해서 더 비싸게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죠. 이만큼 여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증가했다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보셔야 될 것은 실제로 이 토빈의 Q가 증가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토빈의 Q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 이 막대 그래프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과 그다음에 M&A 증가율이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빈의 Q가 항상 증가하는 구간에 같이 움직이는 만큼 현재 구간처럼 바닥을 치고 토빈의 Q가 돌아나가고 있는 구간에서 M&A율이라든지 거래 건수라든지 고정 투자 같은 것들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인 조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토빈의 Q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기업 투자와 연관이 깊다 보니까 토빈의 Q가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제조업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제조업의 생산 능력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0년대 초반에도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이후에 조금 정체되는 양상, 그렇지만 이때에는 2000년대 이후에는 금융자산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미국 금융시장에 따른 버블이 있었고요. 그 버블이 깨지면서 미국 경제가 크게 충격이 온 거였고, 현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빈의 Q가 올라가면서 제조업 산업 생산이나 생산 능력이나 M&A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미국 기업들이 현금이 남아돈다라는 거죠. 이미 이 뉴스는 여러 번 뉴스에서 언급이 된 상황입니다만 절대 현금 규모로 봤을 때도 크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비중 측면, 가지고 있는 순현금이나 현금 보유 비중으로만 봤을 때도 과거 30년치보다도 평균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현금 비중이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것은 현금이 남아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근에 M&A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처럼 주식을 교환한다든지 신주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인수를 한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트렌드는 과거는 대기업과 대기업 간의 합병을 통해서 기업 규모를 아주 대규모로 키우거나 아니면 어떤 대기업이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산업을 인수하는 문어발식의 확장이 많았다면 최근에 그런 형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 사업에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연관 산업들을 밸류체인의 상단에서 하단까지 갖춰나가는 그냥 문어발식이 아니라 기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밸류체인을 가져나가는 형태의 M&A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제
그 비용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제조업을 각국이 다 자국으로 다 불러들이는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비용을 더 낮추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전력 비용 같은 것들 낮아져야 되고 에너지 비용 낮아져야 되고 실제적으로 기업들의 생산 제조 단가와 비용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를 생산하는 부분부터 실제로 완제품을 만드는 그 부분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완제품만 강자였던 기업이 원재료 기업들을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M&A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내에서 M&A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유 때문에 M&A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M&A가 활성화된다면 전체적인 좀 트렌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이렇게 M&A를 최근에 자주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과가 과연 좋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주식시장에서는 이것을 과연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에서 컴캐스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케이블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케이블 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사양 산업 쪽이거든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쪽인데 최근에 컴캐스트의 주가는 S&P 500보다도 더 초과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과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M&A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케이블 시장은 정체되고 있지만, 전체 케이블 시장은 정체되고 있지만 컴캐스트는 그동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SO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조그만 SO들을 꾸준하게 지금 컴캐스트가 확장해 나가면서 가입자 수가 늘었고, 늘어난 가입자들의 HD 방송 전환율이라든지 컨텐츠 이용률이라든지, 그래서 넷플릭스가 최근 미국의 컨텐츠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고 방송 플랫폼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캐스트는 최근에 중소 SO들을 적극적으로 합병해 나가면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과 고객 수를 더 확보해 나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도 늘어나고 수익도 좋아진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 주가는 오히려 S&P 500보다 더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본 시장에서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오늘 또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 기업인데, 이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굉장히 M&A 공룡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사고 있는 양상이죠. 야오제펜도 샀고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일본 내에서는 인터넷 기업이다라고 하지만 미국의 통신 서비스 회사인 그 스프린트도 지금 샀고, 티모바일도 추가적인 인수를 꿈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시장 내에서는 3위권의 통신업체, 우리나라로 치면 LGU 플러스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기업도 최근에 M&A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니케이 지수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니케이 지수 올라간 건 정말 우스울 정도로 과도한 수익률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 격차의 원인이 뭐냐? 결국은 최근에 M&A를 활발하게 하면서 성장성, 정체되어 있는 성장성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주가 상승의 배경이다라고 본다면 최근 M&A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트렌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글로벌 M&A 규모가 커질 때 전체 경제 성장률이나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M&A 건수가 급증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률 자체도 같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M&A 거래 금액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주가 지수의 움직임도 상방향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물론 여기서의 함정 한 가지가 있는 것은 M&A 숫자의 고점과 증시의 고점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증시가 고점을 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M&A 시장도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주요 트렌드이고요. 또 하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끌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급감했다가 다시 미국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꾸준하게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 시장 쪽이라는 거죠.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 인수하는 것들, 또 한국이 유럽 기업이나 해외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들, 일본의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을 인수하는 것들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대만을 비롯한 여러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해외 인수권이 증가하는 모습과 함께 미국 시장 내에서 자체적인 인수권이 증가함으로써 전체 M&A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트렌드고요. GDP 비중이나 M&A 비중 쪽에서 이머징 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살펴보니까 지역별로 가리지 않고 M&A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트렌드고요.
또 하나 최근에 M&A에 대해서 경제 분석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도 비교적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최근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와치에 인수했다고 한 그날은 시간에서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만 다음날 반등했고 그 다음날 또 오르고 또 오르면서 계속 고점을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A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흥국 비중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이 좀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M&A 트렌드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요? 건수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요. 근데 금액 기준으로 보면 또 다르다라는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글로벌 시장에서나 미국 시장에서나 모두 동일한 현상인데 건수 기준으로 보면 지금 부동산 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이 그동안 뭐 파산하고 이런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점점 대형화되면서 인수 건수가 많았지만 금액 자체는 크지가 않았죠. 음식료 마찬가지, 석유가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금액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미국 내에서는 정보통신 쪽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내에서 또 금액 기준으로는 정보통신, ICT 기업이 가장 많은 M&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M&A가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석유가스 이런 쪽은 덩치를 더 키우기 위한 그런 기존의 M&A가 많았다면 ICT 쪽의 M&A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IT 하드웨어 대기업이 계속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서비스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점점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IT 쪽에서 레노버가 모토로라 같은 것들을 인수하면서 하드웨어의 비중을 넓히고 있는 쪽도 있지만 미국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소프트웨어 기업이 서비스 기업을 인수하면서 점점 산업의 밸류 체인 자체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지 않나. 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꾸준하게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기술력은 굉장히 좋은데 시장에 상장하지 않았거나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기업들을 독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인수 과정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 기회들을 많이 찾아나가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빅데이터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델이라고 하는 컴퓨터 제조사가 최근에는 데이터 백업이라든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렇게 델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업체가 서비스 업체나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고요. SAP라고 하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고 EMC 같은 경우도 서버로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 가상화 솔루션이나 콘텐츠 관리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고요. HP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델을 기존의 IBM처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인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IBM이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 실제로 컴퓨터 하드웨어는 하나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나마 만들고 있던 것은 서버 정도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중국 기업에 팔았죠. 그래서 IBM이라고 하는 기업은 전통적으로 IT 솔루션 기업으로 완전히 변모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요 하드웨어 기업들이 다 이런 형태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고요. 그 밑배경에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산업이 있고 최근에 미국의 빅데이터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빅데이터 산업을 새로운 자원이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자원광인 이 빅데이터 쪽에서의 사업계를 많이 마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글로벌 시장의 전망을 지금 보시면 빅데이터 마켓 자체가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10% 보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글로벌 경제의 전체 성장률을 3%에서 4%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 정상화된다면 4%가 조금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2016년도까지의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이 2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은 전체 경제 성장 속도보다 좀 더 빠르게 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볼 상황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실제로 별 관련 없는데 그냥 빅데이터 테마주로 묶여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전과는 조금 다른 M&A의 트렌드와 또 이유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관련주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먼저 뭐 기존에 꾸준하게 M&A를 시도하고 있는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뭐 모든 기업을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제 초점으로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어떤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지 정도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드웨어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언급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빅데이터 서비스가 파급되는 효과, 이 효과가 커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개인 단말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단말기는 과거부터 있었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아이폰 때문에 불과 한 2, 3년 전에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윈도우 C를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용 이런 단말기, 개인용 단말기는 이미 한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성능은 지금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단말기가 꾸준하게 존재해 왔는데 어쨌든 이 단말기가 그때는 많이 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사용할까 말까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100명 중에 5, 60명 정도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에서 그 정도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빅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하드웨어 기기들은 점점 더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느냐? 삼성전자 오늘 갤럭시 S5 발표했습니다만 시장 반응이 그렇게 뜨겁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태블릿이나 다른 하드웨어 기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최근에 구글과 시스코와 점점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세계 1위 기업, 하드웨어 세계 1위 기업, 서비스 세계 1위 기업이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향후 빅데이터나 아니면 IoT 같은 3원 인터넷과 같은 그런 서비스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하나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타이젠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는 단순한 하드웨어를 뛰어넘어 향후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장기적인 투자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빅데이터 중에서 국내 시장에선 가장 플랫폼 쪽으로 다가가 있는 것이 통신주와 포털주입니다. 네이버 검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정보들 많죠. 대부분 네이버에 이제 돈을 주는 그런 일종의 광고 성격의 검색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밑에 뭐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뉴스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쭉 분석이 돼서 검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빅데이터라는 거죠. 이걸 만약에 그렇게 정제되지 않고 내가 검색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페이지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자연어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자연어라고 하는 게 내가 평소에 쓰는 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게 카메라인데 미러리스의 제일 좋은 카메라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넣어도 뭐 구글에다 만약에 검색을 한다면 그 굉장히 많은 그런 사이트들이 유용한 사이트들이 검색이 된다라는 거. 네이버도 마찬가지, 다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향후 포털의 움직임들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서비스가 바로 통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서비스 이번에도 지금 모바일 콩그레스에 가서 서로 속도 경쟁하고 있는데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속도 경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통신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통신 속도 우리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자랑하고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지금은 자랑에 불과하나 나중에 분명히 중요한 산업 기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 그리고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약에 KT나 SK텔레콤이 꾸준하게 확보해 나간다면 그동안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던 통신주들에게는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국내에 정말 빅데이터 관련주들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기업을 통합한 SI 업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대기업 관련 SI 업체들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것은 SK CNC 하나고요. 장외시장에 삼성 SDS가 있고 LG CNS는 지금 LG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기업들의 투자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 관련 기업들의 빅데이터, 특히 LG그룹의 빅데이터는 LG CNS가, SK그룹의 빅데이터는 SK CNC가, 삼성그룹의 빅데이터는 삼성 SDS가 담당할 가능성도 높고요.
또 기존의 SI 업체들이 국내에서 이제 경쟁이 극에 달해서 이미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해외 기업들, 특히 선진국보다는 중진국 이하의 이머징 국가들의 빅데이터 구축에 이들 기업이 적극적으로 런칭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이들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M&A 현황과 함께 또 빅데이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선물 전략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30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의 선물 타임입니다. 오늘은 엘도라도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물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지금 현재 선물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현선물 그리고 콜매도 품매도 이런 부분 보이면서 아무래도 상승세를 혼자서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관은 그 반대, 정확하게 반대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외인의 힘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지수로는 2.25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물 상황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네, 저희 클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단 시가 형성된 걸 보고서요. 시가를 기준으로 그 위로 올려칠 때 상방 쪽 따라가는 그런 방식을 취했고요. 우리는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 늘 매매에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저희 검정선 5개의 평균선에 닿는 순간 매수 들어가고요. 대신에 저희는 지금 15분봉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 길게 추세를 따라가기보다는 그 진입 이후에 그 봉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각각 청산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매수 부분이 한 3번 정도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 그러니까 11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상승보다는 옆으로만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큰 폭의 이익을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후장은 거의 오늘뿐만 아니라 매번 옆으로만 횡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일단 계속해서 매수 쪽으로만 대응을 했던 부분은 그래도 이런 장에서도 성공적으로 대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선물에 조금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선물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론적인 부분을 세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끝도 없는 내용이라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의 지수가 오를 거다, 앞으로의 지수가 내릴 거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는 있을 텐데요. 그 부분,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할 종목을 매수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지수가 상승할 것 같을 때는 선물을 매수를 하면 되겠고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먼저 매도를 할 수는 없는데요. 선물 같은 경우에 앞으로 하락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먼저 매도를 취해서 지수의 하락폭만큼 수익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선물을 받아들이기엔 가장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리치맵 사이트에서 전문가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물 타임이었습니다. 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 오늘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삼성전자가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서 갤럭시 S5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제 시장 평가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언론은 삼성 눈치 보느라고 별로 그렇게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외신 평가는 그렇게 좋진 않고요. 또 시넷을 비롯한 흔히 얘기하는 IT 얼리어답터들이 많이 보는 그런 일종의 블로그, IT 블로그 쪽에서도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평가가 좋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동안 기대 루머성 재료가 너무 많이 퍼졌었는데 이 루머성 재료를 전혀 채우지 못했다라는 것이 부담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디스플레이는 지금 5.1인치 FHD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이 뭐였냐면 QHD였거든요. 그러니까 QHD라고 하는 건 기존의 이제 HD 방송 1280에 720에 2배 정도 되는 크기, 그러니까 이제 2배 정도라면 실제 면적으로 봤을 땐 4배 정도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그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게 그냥 FHD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예상을 하회했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도 실제 예상을 좀 하회했고요. 특히 디램 같은 경우가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최소 3기가, 많이 봤을 때 4기가까지 예상했는데요. 2기가로 전작과 똑같았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충격이었고요. 카메라 기능은 좋아졌긴 했는데 시장 예상치 정도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후면 카메라 밑에 심박 센서 넣고 패널에 지문 스캐너 들어가 있고 방수 기능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도 예상했던 바고, 특히 지문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떤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패널 전체가 지문 센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삼성전자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시장에 이제 IT 블로거들이 너무 이제 기대를 부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루머 중에서 안 나온 거 뭐냐면 메탈 케이스.
이게 프리미엄 제품은 메탈 케이스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제품들은 약간 가죽 그립의 형태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가죽 그립의 형태로만 나온 상황이고요. 대신 색깔이 조금 여러 가지로 나왔고 그 다음에 홍채 인식 기능도 삼성이 지금 이와 관련된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거다. 그래서 삼성의 보안은 다른 그 것들과는 좀 다르게 뭐 지문 인식 정도가 아니라 홍채 인식 정도는 나와줘야 뭐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보다 굉장히 못 미치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결국은 스펙을 낮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직접 그 신사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고가에 팔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가격을 낮춰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의 중요한 시사점은 결국은 부품 가격들의 압박을 여전히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제품 가격을 못 끌어올리는데 부품 가격을 어떻게 끌어올리겠습니까? 그리고 초도 물량에서 가장 많은 이익이 나고 실제로 삼성전자는 외신에서 지적한 것처럼 처음에 가장 비싸게 팔다가 3개월 지나면 20% 깎아서 팔고 6개월 지나면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팔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나오자마자 사면 바보다라는 그런 표현이 오늘 외신에 나와 있는데 그런 표현을 이제 우리가 굳이 빌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초기에 사면 말 그대로 바보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면 거의 반값 이하에 사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이런 행태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 결국은 현재 구간에서 부품주가 받을 수 있는 압력은 이제 초기의 물량에서 빼왔던 큰 수익도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부품 기업들에게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경쟁 요인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괜히 구글 만나고 시스코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드웨어 뒷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쪽을 찾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하드웨어에서 여전히 1위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지만 점유율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휴대폰에서 나왔던 그동안 과대이익도 앞으로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1, 2년 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의 조금 하향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가운데 다른 쪽에서 서비스 쪽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메꿔 나갈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투자 핵심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그래서 개별 종목군들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많이 했다면 오늘 뭐 되돌림 조정이라든지 다음번에 나오는 되돌림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 파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이번 신제품 발표가 조금 뭐 휴대폰 시장에서 좀 변화하는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이슈 알아볼 텐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라인의 지분을 인수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다가 또 뭐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라인이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여전히 계속 홀딩 관점이고요. 뭐 한 번도 매도를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아직도 이 정도 가격에서는 홀딩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 또 소프트뱅크가 계속 인수를 시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는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가 가장 먼저 떴거든요. 그런데 네이버 자체는 부정했던 것은 M&A 지료를 대놓고 우리 어디에 인수된다라고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핵심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 중요한 사업장은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지금 해외 기업들을 많이 인수하고 있지만 본질은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SNS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과 협력해서 야오재팬이 되었든 다른 쪽도 계속 뭔가 협력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지분 참여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라인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투자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가 오늘 이에 대해서 부정한 것은 무시해야 되느냐? 무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히 저는 딜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딜 과정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공표하지 않는 것을 아마 약속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뱅크가 되었든 뭐 야후제펜이 되었든 어느 쪽으로든 딜이 들어왔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딜이 들어온 이유는 한 가지, 라인 플랫폼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정말 현실로 알려졌을 때 가장 핵심은 뭐냐? 라인 가입자 한 명당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왓츠앱 인수되면서 폭락했을 때 그때 왓츠앱 가입자는 한 명당 가입자의 가치를 4만 원으로 봤거든요. 라인은 원래 8만 원 정도, 적어도 6만 원 정도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누군가 지분 참여했을 때 라인에게 그 정도의 가격을 부여한다면 제가 보기엔 네이버는 나스닥에 정말 상장하기 이전까지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인수되는 가격도 실제로 라인이 누군가 지분 참여를 했는데도 가격이 왓츠앱 정도의 가격만으로 확 낮아진다면 그때는 네이버는 깨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뉴스가 정말 나온다면 그때는 네이버 팔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여전히 홀딩 관점, 매수 관점 정도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라인에 이런 해프닝이 나오고 있는 것은 라인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뭐 비싸다 많다 말이 많죠. 그런데 말이 많은 기업은 여전히 지금 인기가 높다라는 것이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R, PBR 갖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을 팔아야 될 때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글로벌 SNS 기업들이 동반 폭락하거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가 이어지거나 그럴 때 빠져나오는 것 외에는 뭐 다른 방법에서는 계속 저는 홀딩 관점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지분을 인수를 하냐 안 하냐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네이버와 라인의 가치를 좀 평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최근 좀 유일하게 좋았다 이런 종목이었기도 했는데 오늘은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의 의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원인으로 보면 조금 전 언급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하이엔드 기업들의 지금 네트워크가 아니죠. 반도체, 모바일용 D램 사용도가 시장에서 굉장히 높아질 걸로 원래 보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실적을 추정했었는데 이게 지금 갤럭시 S5도 2기가 정도라면 다음에 하반기에 나올 노트4 모델도 3기가에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추정했던 이익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좀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일단 충격 요인이었고요. 또 하나 반도체 가격이 조금 하락했고 이 하이닉스의 자회사가 무언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퍼지면서 오늘 주가 조정이 조금 나왔다가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기본적으로 뭐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종목의 지금 추세를 꺾을 정도의 악재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갤럭시 S5나 뭐 LG G3나 아니면 소니의 뭐 신제품들이라든 여러 가지 제품들의 모바일 D램 사용량이 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그쪽을 채워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기기들, 뭐 태블릿 같은 기기들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직까지는 커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스마트워치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거기에 구글 글래스를 포함한 이런 것들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밴드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밴드들의 수요를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분명히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만큼의 반도체 가격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요. 오늘 아침에 박근혜 정부가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좀 어제부터 좀 예상이 있던 부분이긴 했지만 내용이 뭐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이 정부의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비교적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정 종목만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지난 금요일과는 달리 오늘은 약간 인덱스성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종목군들을 골고루 시가총액 정도의 분량대로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시각은 있고 이번에 정책의 핵심 뭐냐면 규제는 푼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하고 있던 재정사업 중에 상당수를 민간에게 이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는 나중에 이제 뭐 평가를 내려야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증시의 반응인데 이와 관련돼서 뭐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재료임은 충분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또 뭐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간다든지 향후 이제 풀릴 뭐 DTI라든지 LTV 같은 이런 것들까지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에 만약에 급격한 움직임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이 과연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좀 더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나온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재정 산업을 민간에게 많이 이양한다라는 것이고 창조 경제를 위해서 벤처 기업들을 육성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해당하는 기업들이 단기 테마를 이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테마는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기업이 정말 실적도 늘어나고 좋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속가지는 시간, 일종의 나달이 조금 속가지는 그런 시간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대응 관점이라면 현재 테마주로 부상되고 있는 종목군들의 트레이딩 정도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정책 수혜를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솎아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이제 업종이 남아 있는데요. 시멘트 업종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종 최근 주가 흐름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좋은 흐름 보여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좋은 정도가 아니죠. 지금 뭐 시멘트 관련주들은 52주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라고 하는 게 1년간 신고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 왜 오르고 있느냐? 먼저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요. 역사적으로 시멘트처럼 혹독하게 구조조정을 받은 산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원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자원이 없거나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철 없죠. 석유 같은 기초 소재들은 거의 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고요. 뭐 석탄 같은 경우 조금 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 뭐 충분한 정도 아니고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좀 충분하게 나오고 있는 건 정도가 석회석. 바로 시멘트의 원료가 되고 있는 석회석 정도가 좀 충분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시멘트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입 원가가 싸다라는 그 하에서 공급 과잉에 시달렸고 나름대로 이제 건설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붐을 이뤘을 때는 시멘트도 잘 됐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그렇게 붐을 이루는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멘트 산업도 구조조정을 혹독하게 겪었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시멘트 상위 5개 업체들의 PBR, 자산가치 대비해서 거래를 보시면 높았을 때가 1배 정도, 아주 낮았을 때 0.3배. 그런데 최근에도 계속 0.3배 정도에서 움직였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전히 공급 과잉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조금씩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다만 어떻게 좋아지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개선된다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올해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느냐가 핵심이고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아파트 쪽의 분양과 착공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아파트는 아무래도 몰타르, 시멘트, 레미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좋아지고 부동산 시장 좋아지는 것만큼 착공 실적이나 분양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분명히 시멘트도 좋아질 거다라는 Q에 대한 믿음, 즉 양에 대한 믿음입니다. 양이 늘어날 거다라는 믿음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비용 코스트 쪽에서의 움직임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원가 자체에서 실제 석회석이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고 있는 게 유연탄 가격이라든지 전기료, 운송료 이런 것들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유연탄 가격이 최근에 하향세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측면에서는 줄고 아까 언급드렸던 매출과 가격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으니까 올해 실적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낮아진 PBR이 정상을 찾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시장에서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산업 상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개별 기업들은 어떻게 동향을 좀 가져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현재 시멘트 업계 동향은 어떻습니까? 잘 되는 업체는 잘 되고 안 되는 업체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간단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성신양해를 포함해서 쌍용양해,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같은 상위 기업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가동률이 지금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한일시멘트 하나 정도고요. 나머지 업체들 가동률은 60, 70%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생산 능력들에 비해서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동률이 낮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스스로의 공급 조절 그리고 시멘트 업계가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나타난 후폭풍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좋은 기업들은 아주 가동률도 높고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6년 동안의 시장 점유율의 변화를 봤더니 여전히 뭐 1, 2위는 쌍용양해와 성신양해가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가 꽤 약진을 했습니다. 3위에서 2위와 거의 차이 없는 지금 3위로 약진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외 아시아시멘트가 조금 더 점유율이 늘었고 성신양해가 약간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고 라파지알라라든지 해외 쪽으로 있을 때 쌍용 같은 경우가 점유율이 비교적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업계들 중에서 좋은데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좀 축소되는 그런 양상을 낳고 있고요. 동양 같은 데는 지금 모기업 관련돼서 매각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익률을 크게 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일시멘트가 가장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시멘트는 적자의 적자로 반전된 상황이고요. 이외 나머지 업체들의 그 전반적인 이익률은 아직도 채 5%도 넘지 않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시멘트 업계 전반적인 업계 동향은 한마디로 좋은 데만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곳은 좋고 좋지 않은 곳은 또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주가는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매력적인 종목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다 오르겠죠. 왜냐하면 전부 다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 정도의 수준까지는 다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적정 주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요인들, P가 증가한다, Q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시장 예상대로 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급격하게 조정이 다시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조정을 피해가거나 조정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들을 골라내는 게 핵심인데요. 먼저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펀더멘탈이 정말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기업. 그 기업은 아까 제가 M&A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M&A의 경향이 밸류체인 상단부터 하단까지 전부 가져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기업이 한일시멘트죠. 업계 3위지만 현재 이 기업은 석회석, 시멘트에서 레미콘에서 그 다음 몰타르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시멘트 밸류체인들을 전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파트의 이제 마감을 몰타르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몰타르 시장 점유율이 한일시멘트가 80%가 넘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 레미탈이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이 몰타르를 섞어주는 레미탈 산업의 전체적인 매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기업과 분명히 수익성이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일시멘트는 여전히 조금 투자할 만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가의 상승률 측면에서 분명히 아시아시멘트와 한일시멘트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레미콘까지 좋아지고 있는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이 두 기업에 비해서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좀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요 격차를 상대적으로 메꾸기 위한 탄력도가 성신양해가 조금 좋아질 가능성 정도는 우리가 두고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장기적인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한일시멘트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단기적으로 주가의 갭 축소 과정에서는 성신양해가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멘트 업계에 굉장히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해를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스마트머니의 선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김종현 애널리스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